시대의 그 창업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민병규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오늘은 창업과 신사업을 많이 키우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창업과 신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2만 6천 개, 전체 창업의 한 20% 수준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이 창업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합니다. 해별로는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도매, 제조 이렇습니다. 자, 동네에서는 이것을 개업이라고 해요. 개업덕을 돌리거든요. 돼지머리에 고사를 올려놓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고사를 지내요. 근데 국가하고 언론하고 여기서는 이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창업은 기존에 있던 일을 변형하거나 혹은 기존에 없는 사업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국가에서는 이것을 생계형 창업과 혁신형 창업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그건 정확하게 저는 창업과 개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인식의 혼란을 갖다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창업활동의 비율을 국제 비교는 62위입니다. 거의 개도국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자, 4차 산업혁명에 세계 10위권에 우리가 각종 기술 수준이 올라가 있다고 아까 박준혁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작 출발선은 좋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사업화하고 창업화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현주소는 세계 62위다. 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청년 창업의 대부분은 뭐냐면 25%가 핸드폰 대리점입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니까. 그 다음 25%가 피자 가게랄지 식당입니다. 그 다음 25%가 미장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은 한 3~4%죠. 말이 세계 62위지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62위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창업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지역의 최대 일간지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 실리콘밸리.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나보다 20년 미래에 살고 있고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30년 과거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가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조찬 모임이 있더라고요. 도넛 한 개에 커피 하나, 한 200명, 300명 아침에 모이는 모임에 수록하던데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3분 내에 자기 발제를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그래야지 그날 발제하는 사람들 다 소화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디어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갖다 얘기하면 그 아이디어를 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M&A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의 엔젤이 되어줘야겠구나. 그래서 무수히 생각이 공유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실리콘밸리가 스탠포드랄지 UCLA에 그 큰 땅덩어리에 미국의 인류 기업의 연구소를 결국 인재가 모이고 산학교류가 되고 서부의 자유로운 문화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발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엘리베이터 피치와 같은 자연스러운 생각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의 그런 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하고 교류할 때 중국을 우리의 하청공장 세우는 모습을 생각해서 중국이 모두 우리를 앞서 있죠. 2011년도에 중국은 최저임금을 향후 5년 이내에 2배로 올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5년 이내에 못했습니다. 7년 걸려서 최저임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중국은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4개의 존으로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많은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쪽은 아마 또 고용을 늘렸을 것입니다. 2014년도에 리커창이 대중창업 많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누구나 창업하고 누구나 혁신하는 사회를 가자.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엄청난 국가적 목표를 갖고 고무를 시킵니다. 대학생들은 창업하면 이체 세금이 없습니다. 하루 평균 15,000개의 창업이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2016년 한 해에만 552만 8천 건의 창업이 있었습니다. 중국 재학생의 89.8%가 이게 이노웨이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친화대학 사이에 있는 창업거리. 창업으로 세계 월드스타가 되겠다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모여있습니다.
그 시간대 대한민국의 노량진에는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극명한 대결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베를린은 2001년도에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장은 고민합니다. 이 베를린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자. 유럽의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베를린에 와서 놀게 해주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베를린 관광객의 40%는 베를린의 이러한 자유로운 공기가 좋아서 베를린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8년 후에, 금융위기 후에 동유럽의 젊은이들이, 아마 성공한 젊은이들이겠죠. 돈이 있는 젊은이들이겠죠. IT로 성공한 젊은이들이 베를린에 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고 인디밴드가 만나고 IT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아우토반이 되는 것이고, 유럽에 있는 다문적 기업의 본사들이 다 베를린으로 모여드는 거죠. 베를린이 천지개벽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5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공무원, 변호사, 의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500년을 나라에 빼앗기고 유랑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릴까? 그 모든 걸 바꿔보자. 이른바 우리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후추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정답이 없는 교육을 하는 것이죠. 다른. 심지어 집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아무런 격이 없는 토론 문화를 갖다가 만들죠. 이스라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외국들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애초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창업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도 요새 같은 경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창업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더 주긴 합니다만, 이 나라는 인구가 7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서 창업하지 않으면 그 창업이 별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북한의 무인 비행기가 우리 부대의 상공을 지나갔다? 그러다 이틀 후에 인왕산에서 발견됐다? 그럼 군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연대장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갔지? 왜 우리가 발견 못했지? 우리 중에 제일 드론을 발견한 친구가 누구야? 한번 복귀를 해보자. 이래서 이스라엘은 19살의 군대를 남자들은 가고 여자들 가서 2년, 남자는 3년을 보내는데 취업 공고에 어느 부대 출신 우대 이런 공고문이 붙는다고 합니다. 왜? 그 부대는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오늘은 주말에 부처님 초코파이 먹을까 예수님 초코파이 먹을까 고민할 때 얘들은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살 때 돌잔치 때 일가 친척이 와서 이렇게 축하하는 돈을 주면 그 통장이 폐쇄 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열 수가 없대요. 애가 창업할 때까지. 그것은 아이의 창업자금, 25년 후에 아이의 창업자금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자, 창업을 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이거는 개방형 생태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업력별 생태계를 주로 얘기해요. 인큐베이팅 단계, 데스밸리를 지나는 단계, 악셀레이팅 단계, 그 단계에서 금융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지, 다양한 생각들이, 다양한 DNA가 모여서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양재의 R&CD 단지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R&CD 허브를 만든 거죠. 양재에는 삼성현대를 포함하여 250개의 민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용적률 검표를 갖다가 변경을 해갖고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주로 연구소 중심이죠. 연구소입니다. 창업, 양재 R&CD 허브 여기 가봤더니 양재동 교육문화센터의 한쪽 끝에 사계층을 인대해갖고 허브라고 만들어놨더라고요. 물론 뭐 시작이겠죠.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디자인을 갖고는 과연 우리가 중국의 중간촌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판교의 테크노밸리 엄청 뜨고 있죠. 지금 2차 단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분양이 안 됐었는데 조금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사람들을 갖다 실어 나르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어떤 상징적 사건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테이프를 끊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많은 그 변화를 갖다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묶어놓은 것 이상의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서 보시면 우리가 맞은편 집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있잖아요. 지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교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판교나 서울 허브에는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실, 회의실 뭐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생태계가 진정으로 모이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내년에 아마 개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전제로 해서 개헌의 절차를 밟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3시간 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입법부지만 입법부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의 장관, 차관, 1급, 2급 공무원 오라고 하면 서울에 와야 되잖아요. 오면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다 까지잖아요. 오전에 국회의원 A라는 방문에 갔다가 혹은 오후에는 그래서 갈라파고스의 섬이라고 하잖아요. 1급 공무원은 세종시에 하루 있고 2급 공무원, 4급 공무원은 세종시에 4일 있고 5급 이하 공무원만 세종시에 산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비합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 서울시청을 이주시키겠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걸까요? 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이에요. 저는 이 심장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바꾸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사당에서 맨날 여야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연차 우리 창업학회 총회가 열린다든지 혹은 뭐 화학자 총회가 열린다든지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대관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4, 5, 6, 7층 같은 경우는 한 20개 대학원 국내외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대학원 세계 최고 수준의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국회 도서관은 스미소니언 박물관 같은 스미소니언 과학관 같은 만들어 본다든지 국회가 의원회관이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쓰는 공간이에요. 그런 부속 건물은 그냥 국가가 한 3년 4년 쓰게 하는 거예요. 돈은 국가가 5천만 원 1억 투자하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걸 갖고 오라고 해요. 자기가 이걸 투자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럼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교육과 멘토와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동해안도의 금융이 있잖아요. 서해안도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만들어져요. 이제 2년 후면은 한강에 요트가 다니는 곳이 됩니다. 그럼 길 건너에 뭐가 있어요? 이러다가 힘들면 게임하다 힘들면 국회 뒤에 있는 축구장 가서 축구를 하든지 여의도 고수부지를 갖다 한 바퀴 뛰든지 그것도 실증 나면 요트 타고 홍대 앞에 가서 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맥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용산에 이제 100만 평 내년에 돌아오잖아요. 정말 그런 보물이 돌아오잖아요. 거기 또 공원 가서 뛰기도 하고 그런 정도가 돼야지 아시아의 유럽의 세계 최고의 수준의 창업을 희망하고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모여들 것이다. 이런 개방형 자연,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아시아의 다국적 기업 본사들이 다 오지 않겠는가. 마치 독일의 베를린에 다국적 기업 본사들이 다 오지 가서 월마트에 가서 비디오를 놓고 찍어봐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연령별로 눈이 왼쪽부터 가는지 오른쪽부터 가는지 2층부터 눈이 맨 처음 가는 곳에 전시할 거야?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곳에 전시할 거야? 그 다음에 신상품 판매대는 별도로 설치할 거야? 하고 토론을 붙여봐요. 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장보고 경제학교라고 하는 주말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 보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어느 떡볶이집은 왜 잘 되고 어느 떡볶이집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니들이 관찰하고 인터뷰해서 얘기해보라 하는 그런 대안학교 심지어 만들어보고 싶어요. 정규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냥 중학교는 왜 광진구에 가면은 가구 거리가 가구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종로상가에 가면 보석거리가 모여 있는지, 떨어져 있는 것과 모여 있는 것의 차이는 뭐지? 애들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싶어요. 자, 탄광 도시가 없어졌어요. 거기다 도박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것의 경제적 효과, 그것이 주민에 미치는 효과. 고등학생들 가서 그런 거 토론해보고, 뭐 이래야지 애들이 창업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대학교 들어와서 갑자기 고등학교까지는 암기식 교육 받다가 오늘 대학 오니까 너 창업하라? 정말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 62위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렸을 때 생각과 교육과 문화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자동차 사셔보시면 알잖아요. 한 7시간 걸리잖아요. 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게라지에 가서 쭉 봤으니까, 야, 이건 엔진이 한번 나간 거다. 그 블루북이라는 게 있다. 조경표를 보니까 얼마 어떻게 협상해야 되면 되겠다.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서 협상하면 7,500달러 써있으면 무장하잖아. 왜 너는 이걸 반으로 그렇치냐. 그래, 그러면 한 200달러 올려줄게. 그럼 상대방이 왜 200달러 갑자기 더 주겠다는 얘기냐. 나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협상의 기술을 배우잖아요. 걔는 이제 맨 마지막 가면 한국 사람들은 그럼 캐슈라면 얼마나 깎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미국에는 가서 정말 화난 척하고 내가 더 이상 깎아줄 수 있는데 내 재량권이 아니다 하고 보스방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럼 보스가 안에서 결제서를 한번 패딩을 치죠. 그건 이제 사인이죠. 밖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보스가 이 이상은 안 된다니까 내가 보스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끝내자.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과 이런 게 다 돼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나이 들어서 갑자기 창업하라. 이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꾸겠다는 것은 규제도 바꾸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상징적 사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하고 산업화에 성공하고 정부에 성공하는 것처럼 산업화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산업혁명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창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3년 생존율이 25% 정도 됩니다. 근데 3년 생존율이 25%밖에 될 수가 없는 게 미국은 인구 180명당 식당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일본이 350명당 하나 있을 거예요. 미국이 780명당 하나가 있고 일본이 450명당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50명당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생존율이 25%밖에 안 됐, 25밖에 안 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창업하라고 할 수 있겠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군대 가면 부처님 초코파이 먹을까 예수님 초코파이 먹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은행장들 만나면 그래요. 군대에다가 창고 하나씩 줘줘라. 그래서 뭐 도구도 갖다 놓고 드라이버도 갖다 놓고 그래서 초코파이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한번 만져도 보고 드론을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개조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다른 부분들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기본적으로 관계는 없는 거지만 아까 박 교수님이 온라인 비즈니스도 앞으로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1조 달러 무역 규모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그건 거의 98%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세계적인 무역 대국이 온라인으로 수출한 거는 오프라인 수출 규모의 2%밖에 안 돼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인데 온라인 수출 규모는 2%밖에 안 돼요. 즉 구입은 많아졌죠. 직수는 거의 없어요. 알리바바나 아마존에 가서 입점을 하잖아요. 광고를 내야죠. 수수료 내야죠. 수십만 개 들어섰는데 홍보도 안 돼요. 그래서 K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근데 K몰 자체가 인기가 없어요. 근데 독립형 쇼핑몰, 그런 구글 인디아든 구글 자펜에 가서 그 작동법을 잘 알게 되면 그래서 한 세계 100개국에 10명씩 직원을 고용한 그런 온라인 수출 기업을 100개만 육성하면 10만 명이에요. 고용인구가. 근데 성공 사례가 나와요. 독립형 쇼핑몰로 외국 가서
명함만 팔아서 1년에 1억 버는 일본에 수출해서 1억 버는 기업, 중국에 몰판지 팔아서 6억씩 버는 기업도 나와요. 그건 독립형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역을 개척했듯이 온라인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야말로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왜 블루오션이냐 하면 서로 충돌 안 하잖아요. 우리 기업끼리.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정책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A라는 쪽에 올해 2천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B라는 쪽이 아우성이에요. 그 B가 죽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B라는 쪽도 그거 하면은 자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려막기예요. 레드오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입법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새로 우리 들어선 그 중소벤처부 장관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입법이 뭐가 필요하냐. 자기 임기 내에 그냥 창업하고 온라인 수출 쪽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세시대는 200년, 300년간의 국가의 경쟁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10년 사이에 국가 간의 위상과 사역이 엄청나게 바뀌는 시대인 것 같아요. 25년 전에 중국이 우리 하청 공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두바이는 25년 전에 아마 35년 전쯤에는 사막의 서점연구소 같은 데 전부였을 거예요. 지금 500층으로 되어졌잖아요. 17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다고 했고 두바이도 그랬는데 두바이는 세계 30개 금융회사 중에 27개 회사가 본사급의 어떤 지점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송도에는 하나도 안 들었었잖아요. 메가다가 이 나라를 떠나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간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거든요. 영국의 더 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란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더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르몽드가 작년에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 프랑스와 한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70년 전, 25년 전, 오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세계가 무서운 속도로 변해요. 지난 100년간,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사진 보셨잖아요. 얼마나 키가 작아요. 근데 지난 100년간 아시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북한 사람보다 10cm 이상 크잖아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1960년대, 70년대 박스컵 경기나 농구 경기 할 때 보면 우리가 못 먹어서 키가 작아서 제공권이 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제공권에서 앞서 있잖아요. 이게 10년, 20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합의, 상징적 사건, 그리고 그 생태계를 갖다가 우리가 벤치마킹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전환 같은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제가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함께 해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